자, 이제 후반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107조, 그 다음에 108조, 109조, 110조, 우리 이제 민법 총칙의 하이라이트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7조가 상대적으로 약간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여기서도 출제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108조, 109조, 110조는 무조건 매년 출제되는 거죠. 107조부터 한번 해봅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거는 일단 법 조문 자체가 원칙은 뭐예요?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은 효력이 있는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무효다. 원칙과 예외 관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는 108조에서 출제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일단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이런 겁니다. A가 B에게 조금 강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상대방한테 이제 정려를 했다는 겁니다. 요때 요 정려가 비진의 표시냐, 여기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 판례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그랬죠. 아니, 강박을 받아가지고 정려를 했으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는데 이게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진의 표시에 있어서요, 진의의 의미가 뭐냐? 진의의 의미가 뭐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특정한 정려하겠다고 하면 요게 바로 진이라는 겁니다. 요게 진이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한테 공짜로 물건을 넘겨주기 싫겠죠. 그거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정려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이라는 거죠. 그럼 진이의 그 생각하에 상대방한테 물건을 넘겨줬으니까 이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 어렵고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고지된 해악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정려의 의사표시를 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 어쩔 수가 없구나. 재산을 넘겨야 되겠구나. 지금 이거거든요. 이때 우리 판례는 비진의 표시라 할 수가 없다. 비진의 표시면은 이게 이제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산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아예 비진의 표시가 아니니까 재산 못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담 의사를 가지지 않으니까 그가 행한 대출계약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냐. 이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중요한 판례죠. 지금 A 은행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출자인데 자기 이름으로는 대출을 못 받으니까 C라는 명의를 빌려가지고 지금 대출받은 거 아닙니까? 이때 나중에 이 사람은 그러면 비진의 표시를 한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 사람이 돈 못 갚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 판례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그랬죠. 명의를 빌려줬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 내가 돈을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를 이 사람은 인식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양해라는 말이 있죠. 여기는 이게 없는데 하나 적어 놓으시죠. 이 은행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너 누군가 다른 사람 하나 데리고 와라. 내가 그러면 양해하겠다. 요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요거는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 법 판례가 두 개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이거 비진의 표시 아니다. 일반적인 건데 은행이 오히려 이 사람하고 짜고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양해라는 말이 있으면, 양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통정이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거 108조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이때는 돈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해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전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표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거기 보시면은 경영 방침에 따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제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회사는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경우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사직원 제출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러나 그 밑에 것, 아까 조금 전에 요거하고 비슷한데, 요거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재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당신 요번에 희망퇴직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은 비진이 표시가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심사숙고 해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이거는 비진이 표시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복직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문에 심사숙고라는 말, 비슷한 말이 있으면은 이거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것도 비슷하죠. 학교법인이 학교의 교직원, 학교 이름으로는 돈을 못 빌리니까 학교 교직원 명의로 돈 빌렸다. 이거 아까 비진이 표시 아니라 그랬죠. 이때 명의 대여자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됩니다. 교직원들은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X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오직 자기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대리권 남용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대리권 남용을 비진이 표시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비진이 표시 그 자체는 아닌데 비진이 표시하고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대리권 남용을 했을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이 대리권 남용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라고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갑으로부터 X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병이 을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죠.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다.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통정 허위 표시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A가 있고, 근데 보통 강제집행, 우리가 103조 할 때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하려니까 얘가 채무자가 지금 뭐라고요? 자기 부동산을 하나 슬쩍 빼돌리는 거 아닙니까? 얘가 지금 상대방 C하고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허위 표시를 하고 있다. 이런 법률관계. 그래서 만약에 등기를 넘겼다. 첫 번째 논점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103조 할 때 했지만 이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746조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나중에 B는 C로부터 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은 못 돌려받는데 우리 판례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요 허위 표시를 A가 가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골탕 먹였다 해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채권법에서 채권자 취소권이라 그럽니다. 이거 행사가 가능하냐? 근데 이거는 미리 하나 아실 게 무효인 계약을 또 취소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무효면은 이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해서 확인사설을 할 수가 있느냐, 한 번 더 죽일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우리 판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만 내버려둬도 요 매매 계약은 무효죠. 허위 표시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거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객관식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외우실 필요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취소라는 것은 이 전제가 뭐예요? 이 계약이 유효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무효인데 이거 취소할 수가 있느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다 인정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착오할 때도 이런 거 있죠. 시험에 단골 문제. 이미 해제된 계약을 또 취소할 수가 있느냐. 우리 판례는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약이 해제되면 이 계약은 없어졌는데 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시험에 단골 문제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된다는 점. 그런 거고요. 자, 거기에 어디에 있는 거니까 프린트 8페이지 보시면은 그 위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읽어보죠.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을은 채권자 갑에 의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병과 짜고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 매매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때 갑은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죠. 채권자 취소는 채권법 이야기지만 우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꼭 아셔야 되는 이야기죠. 자,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은 주된 문제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자, 요런 관계 있을 때, 요쪽으로 좀 옮겨서 할게요. B와 C가 엉터리 표시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매매 표시한 것처럼 위장을 했다. 허위 표시를 했다. 요거는 무효죠. 근데 이미 이 사람한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근데 얘는 그러면은 소유자가 아니죠. 무권리자죠. 아무리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얘는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무권리자인데 등기부상 자기가 소유자인 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시에게 이거를 한 번 더 팔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 요 사람은 보호받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때 우리 민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8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의 표시가 이거는 조문이 잘못됐네요. 요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네. 요거는 통정의 표시가 아니고 이건 지웁시다. 하여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얘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자이어야 보호를 받고 제3자이어야 보호를 받죠. 그러면 제3자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매매와 같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3자가 된다. 그럼 매매계약을 맺은 사람은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럼 매매가 아니더라도 요 시의 부동산을 압류를 했다든지 요 시의 부동산을 뭐 가압류했다든지 또는 뭐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건 전부 다 제3자가 되는 거죠.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제3자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은 요 앞에 요 두 사람의 행동이 허위 표시라는 것을 몰라야 되는 게 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건데 이거를 이 사람이 알았느냐 몰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때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랬죠. 법정에서 자기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얘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뭔가를 몰랐는 거에 대해서 과실 여부를 따져야 되느냐. 과실 여부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거를 어떤 거를 몰랐던 거에 대해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그냥 선이라고만 돼 있지 않습니까? 선이라고만. 그러니까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프린트 8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민법 10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유무는 제3자의 선의만이 판단 기준이 되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아, 너무너무 시험에 단골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파산관제인이 요즘은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죠. A가 지금 B에게 돈 1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무효예요. 이 두 사람은 허위 표시를 했다는 거죠. 엉터리로 이런 약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A가 망해버렸다. 그럼 A를 둘러싸고서 채권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채권자들이 1, 2, 3, 4, 5가 있을 것이고 요 사람들을 대표해가지고 파산관제인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파산관제인이 얘한테 가서 돈 달라고 청구하니까 B가 이제 돈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파산관제인은 뭐라고요? 선의의 제3자이면은 보호를 받는 거죠. 이때 얘는 제3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 판례는 제3자가 맞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파산관제인은 이제 상속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3자 여부가 좀 문제된,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는 파산관제인은 제3자가 맞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죠. 파산관제인은 이런 채권자 여러 명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의 선의는 어떻게 따지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 판례는 전부가 악의가 아닌 한 저 사람들 채권자가 전부가 악이다. 그러면 파산관제인은 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선의자가 있다. 한 사람이라도 채권자 중에 선의자가 있다. 그럼 파산관제인도 선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의 선의 여부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요즘에 너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줄입니까?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파산관제인은 민법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판례는 제3자에 해당된다 그랬죠. 이 판례를 제가 뺐네요. 요거 적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데 선의 여부 따지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채권자 전부가 악이라면은 파산관제인도 악이에요. 그러나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의자가 있으면 파산관제인도 선의. 요거는 꼭 외워두실 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그러니까 이중 안전장치를 하는 거죠.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을까 싶어서 하지도 않은 전세권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이 뭔가 하니까 전세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돈 안 주면 바로 경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하는 건데, 이때 우리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세권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이때까지는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 살았는데 앞으로 전세권자로서 이 집에 들어가 살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결론,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위 표시가 아니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전세권 엉터리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우리 판례는 이거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아니냐?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유효합니다. 이 판례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물권법의 판례인데 민법 총칙에서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판례는 아십시오. 자, 그 밑에서 둘째 줄 하살표 이하를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이, 이 사람은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죠. 가짜 소유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법무사에게 가처분 신청을 위임했는데 법무사가 잘못 처리했다. 그래서 이때 매수인은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 위에 이유를 보시죠. 밑에서 셋째 줄,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가 없으니까 배상을 청구할 수, 굉장히 어려운 판례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가 소유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얘가 법무사한테 일을 맡겨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고 당신은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 판례도 요즘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다면 판례를 외우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기 빠져있는 것 좀 봅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가 아닌 경우라 해가지고 좀 적어보시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계약인수인입니다. 계약인수인이라는 것은 A와 B가 있는데 이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허위 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무효라는 이야기죠. 근데 요 B의 지위를 그대로 C가 넘겨받은 거를 우리가 계약인수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는 얘하고 얘가 동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제3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인수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다.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계약인수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채권법하고 관련이 되는데, 요거 하나 적어보시죠. 채권의 허위 양도에서 채무자입니다. 이건 어렵죠. 어려운데 아셔야 돼요. 방법이 없죠. 이 무슨 말인 거니까? A가 지금 B에게 돈 1억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채무자라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C에게 채권을 양도를 했는데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허위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허위 표시라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얘가 제3자냐, 이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제3자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례는 보면은 A가 C에게 채권을 엉터리로 양도했는데 채무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해관계를 맺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어찌됐든 채권을 허위 양도했을 때의 채무자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제3자가 아니다. 요거는 이제 채권법하고 연결돼가 좀 어려운 판례고요. 요거는 꼭 아십시오. 요거는 시험에 아주 단골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도 아니죠. B의 상속인도 제3자가 아니죠. B가 사망을 했다. 근데 얘가 상속인이 등장하겠죠. 그 사람도 B하고 동격이지 않습니까? 상속인도 제3자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착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착오는 제일 먼저
입증 책임부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매매를 했는데 얘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을 착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경우에 요거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요거는 A가 입증을 해야 되죠. 착각을 한 A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입증해가 취소하려고 할 때 상대방 B가 그거를 A의 취소권을 얘가 저지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뭘 입증하면 됩니까? A의 중과실을 입증하면 되죠. 그래서 너는 취소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착오에 빠졌다는 거는 A가 입증해야 되고 중요 부분. 그 다음 B가 A의 그 취소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너에게는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런데 중대한 예외가 있죠. 단 A가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용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죠.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얘가 심각한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B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A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게 어디 프린트 있을걸요? 그거 한번 봅시다. 9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자, 제일 위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플러스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죠. 이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취소권을 막으려는 사람이 이제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얘가 부인하는 자죠. 취소권 행사해가지고 얘가 부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냥 읽어 나갈게요. 착오는 이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보여주는 제도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착각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은 취소권 없죠. 이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착오에서는 제일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고, 담보 책임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지금 A가 옷을 샀는데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하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서 이제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걸 우리가 채권법에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 그러거든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이게 옷에 하자가 있었으면 그 가격에 구입을 안 했겠죠. 그럼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착오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 판례는 담보 책임도 물을 수가 있고 착오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 판례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고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 107조부터 110조까지 이거는 뭡니까?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의 조문이 있으니까 여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공법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소치하 같은 거죠. 소송행위. 그래서 소치하를 했는데 내가 착각을 했다. 그럼 취소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법행위에는 취소권이 인정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좀 보셔야 되고. 그게 이제 그거죠. 소송 대리인의 착오로 소를 취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소취하에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아까 했죠. 그럼 계약이 없어졌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계약이 없어졌지만 또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객관식에서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이게 뭐래요? 소위 말하는 오표시 무예의 법칙이죠. 자, 지금 중국집 사장은 자기가 진정한 의도는 이 짜장면을 6,000원에 지금 매도하려고 했다. 근데 메뉴판에는 지금 잘못 표시됐다는 거죠. 메뉴판에 표시된 거는 잘못 표시되어가지고 5,000원에 지금 매도하는 거로 잘못 표시됐다는 거죠. 근데 중국집 사장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사실을 이때 고객이 와가지고 주문을 한다면은 이 고객은 이 메뉴판 표시를 보고 주문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매매계약은 5,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얘가 주문하는데 사장의 진위를 이해했다는 거죠. 어제 이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집 짜장면 가격이 6,000원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장의 진위를 이해했을 때는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6,000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표시 무예의 법칙. 잘못 표시되었지만 아무런 해가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계약의 취소가 인정 안 되겠죠. 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나왔네요. 아주 요 별표 5개가 차고가 원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취소 못하죠. 근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차고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이때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보호할 가치가 없으니까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어떤 게 있느냐,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뭐라 그럽니까? 요거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의 착오가 또 중요하죠.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동기의 착오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이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죠. 이때는 표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표시 불료죠. 이럴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죠. 동기의 착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래 취소 못 하는데, 이 동기가 표시되었다든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동기의 착오도 워낙 중요하니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것도 O 표시 무효죠.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로는 X토지인데 지분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Y토지라고 잘못 표시되었다. 그러면 이때는 두 사람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X토지니까 Y토지라고 잘못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이것도 O 표시 무효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판례도 중요합니다. 사기강박으로 넘어가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사기강박은. 첫 번째는 뭡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요 사람이 매도인이다.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매수인이다. 근데 매수인이 이 사람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물건을 팔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1항이 적용되죠. 이때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죠.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 이때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아니고 A하고 B가 지금 뭔가 매매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때 제3자가 요 사람한테 사기나 강박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때 A가 무조건 취소하게 되면 뭡니까? 상대방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제3자에 의한 사기라 그러고 이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때 A가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 강박은 그래서 당사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있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있다.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건데 자 이때 프린트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교환 계약, 매매 계약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 B가 있는데 얘가 지금 5억짜리인데 이걸 5억이라 안 하고 6억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 물건을 매매하는데 또 교환하는데 그럼 이 사람 사기친 거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기친 거라고 볼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판례는 사기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의 그 소유물을 뻥튀기 하는 거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상대방이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례죠. 그래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감추는 거, 또 더 나아가가지고 더 뻥튀기 하는 거 있죠. 감추는 것뿐만 아니고 뻥튀기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가 사회에서는 이거 사기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거는 상대방한테 불법행위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기당한 사람은 상대방한테 불법행위를 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기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 판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 밑에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만약에 얘가 본인입니다. B가 본인이다. 그 다음 제3자 얘가 B의 대리인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럴 경우에 B의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그럼 아까 이럴 경우에는 아까 이 경우가 적용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A는 무조건 취소 못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하죠. 그럼 A가 너무 불리해지죠. 이때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럽니까? 이때는 제3자와 B를 동격으로 보죠. 이때는 얘가 사기쳤지만 얘가 사기친 걸로 봐야 된다. 법적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 상대방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는 요 제3자가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대리인.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이때는 상대방 얘가 바로 사기친 거라고. 근데 이거 시험엔 또 뭐가 나옵니까? B의 대리인이라고 안 나오고 B의 피용자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피용자는 뭐예요? 이 사람이 종업원은 종업원인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그냥 대리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얘는 뭡니까? 우리 판례는 제3자가 맞다는 거죠. 이때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는 1항이 적용되구나. 사기당한 사람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지문에 피용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때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때는 뭐라고요? 즉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있는 내용이 있죠.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어렵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류, 그 위에 거 먼저 읽을게요. 이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고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게 해악의 고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이 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박 아니냐? 우리가 볼 땐 강박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강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강박이기 위해서는 해악을 고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요거는 해악의 고지가 아닌 게 포인트다. 굉장히 어려운 판례죠. 아주 속기 쉬운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가 정말 어렵고 중요한데 이 사람이 얘가 이 제3자가 A를 속였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연대보증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신원보증이더라. 이거 거꾸로도 관계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냐. 시험에 요거 동계의 착오라 그러면 틀립니다. 요거 굉장히 출제 잘 돼요. 요거를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 그래요. 요게 첫 번째 논점이고 그럼 이때 A는 착각도 했고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했으니까 109조도 적용이 되고 110조 2항도 적용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때 우리 판례는 110조 2항은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109조에 의해서만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판례 논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는 제3자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요거 하나 외우셔야 되고 이때 뭐라고요? 둘째 줄 110조 2항을 적용할 게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너무너무 어렵고 중요한 판례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111조부터 이제 우리가 114조까지는 출제될 때 됐어요. 이게 한 2년 정도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쉬운 부분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법전 통해 가지고 좀 정리하십시오. 이때 도달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원래 도달주의인데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우리 민법 총칙에 한 3개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무권대리인, 그 다음에 사원총회 통지가 있는데 그런 것 좀 보시고 그 다음 그 프린트 한번 보시죠. 요거는 아파트 경비원이 포인트입니다. 옛날 한옥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을 쉽게 열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은 훔쳐 못 가죠. 근데 아파트는 우리가 쉽게 옆에 집 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아파트 공동출입구의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그러면 요 사실만 가지고 수취인이 도달되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요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표시가 아닌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준법률 행위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최고와 같은 의사의 통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 뭐 그게 뭐죠? 사원총회가 열린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관념의 통지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똑같다는 거죠. 원래는 의사표시가 도달돼야 되는데 이런 거 준법률행위도 이런 것도 상대방한테 도달되어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유추 적용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채권 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채권 양도도 효력 발생 시기가 111조가 적용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뭐 그런 거 좀 넘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통지서를 보냈다. 청약서를 보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말은 얘가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도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원칙이 예외가 있어요. 채권법에 가면. 근데 일단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는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주 시험에 단골 문제죠. 이런 조문 보시고 그다음에 112조, 113조, 114조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복용권이니까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 전에 프린트 한번 보시죠. 대리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문제가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대리 3면 관계죠. 대리의 3면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 관계. 그 다음에 표현 대리 관계,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 관계. 하나같이 다 중요합니다. 네 문제까지도 낼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제 두 문제 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프린트 한번 보시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원리금 반환 채무 변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아니 돈 받으러 신부름 보냈더니만은 상대방이 좀 가엾다고 해가지고 원리금 반환 채무를 면제해줄 권리를 가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면제와 같은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처분행위라 그러죠. 요거는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면제 같은 걸 혼자 가서 못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이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그다음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할 권한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매매 계약 받았다. 물건 팔아라고 이제 신부름 보냈다. 그럼 이 사람은 중도금이나 잔금 받을 권한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판례가 약간 어려운데 요거는 왜냐하면은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그렇습니다. 대리권 중에서도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하여 줄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요 판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리인이 돈을 받았는데 본인한테 안 전해줬다. 이때 그러면 반환할 의무자가 대리인이냐 본인이냐? 본인이라는 겁니다. 법적 의무는 본인이 다 하니까 돈은 대리인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는 본인이 상대방한테 원상회복 의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면 계약의 해제권 같은 거 없다 그랬죠. 해제가 뭡니까? 처분행위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현명을 할 때 묵시적 다 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의사표시가 전부 묵시적으로 된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대리가 나오는데 표를 보고 정리합시다. 본인이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대리인이다. 그럼 얘가 시를 복대리로 선임할 수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원칙은 당연히 안 되죠. B가 A를 믿고 일을 맡겼으니까 원칙으로는 함부로 복대리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그 표를 보면은 이미 대리는 예외적으로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 그거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17세 미성년자다. 그럼 얘가 아버지다. 법정 대리인이다. 그럼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자유롭게 선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입니다. 언제든지 선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책임.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얘가 만약에 상대방 D하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B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 아닙니까? B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일을 한 C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얘를 복대리로 선임한 A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미 대리의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복대리인 선임을 잘못했든지 감독을 잘못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 책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임 잘못하고 감독 잘못해야 책임지는 거지 선임 잘했고 감독 잘했으면 책임 안 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얘를 복대리로 A, B가 지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더더군다나 이제 책임이 감경된다는 거죠.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했을 때다. 법조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뭡니까? 얘가 만약에 뭐 사고 치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얘한테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거기 오른쪽에 원칙 무과실 책임이고 그러나 아버지가 복대리를 어쩔 수 없이 선임했다는 거죠. 그럴 경우까지 무과실 책임지는 건 너무 가혹하죠. 이때는 선임 감독에 대한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 대리가 나오는데
125조 표현 대리는 사실 시험에 별로 안 나오죠. 그냥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A, B, C 관계에 있어가지고 A가 C에게 이 사람이 본인인데 내가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 사람한테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한테 대리권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B가 이 사람한테 가서 나는 A의 대리인이라 행세해가지고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A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125조입니다. 자, 이럴 때고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해하지 아니하고 방임했다. 얘가 A의 대리인이라고 행세했는데 A가 그걸 방임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묵인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얘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표시한 거하고 똑같다. 동격으로 봐야 된다. 그런 판례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래야만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이제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자, 일단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A가 지금 있고 본인이 있고 지금 B가 대리인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핵심이 뭡니까? A가 B에게 뭔가 기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기본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별표만큼의 기본 대리권을 수여했다. 뭐 저당권 설정해라고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아니 B가 가가지고 월권을 해버린 거죠. 매매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이때 상대방 C는 정당한 이유, 얘가 매매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보호받는데 이때 우리 판례는 요거를 선의 무과실하고 동격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126조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이거는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 B와 C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강행법규에 위반해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행법규는 당사자가 보호받을 가치가 없죠.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고. 그래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보호되는데 요 판단 시점이죠. 항상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우리가 옛날에 봤죠.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도 똑같았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얘가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거 판단하는 거지. 그 뒤의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표현 이거는 과실상계 이건 이야기입니다. 얘가 이제 상대방 C가 얘한테 야, 너 계약 이행하라. 126조 표현대리 책임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에게도 과실이 있으니까 우리 과실상계하자. 이게 되느냐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거죠. 과실상계는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행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과실상계하고 관련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보통은 임의 대리권이겠죠. 요거 수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권행위인데 이게 아니고 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대리권도 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느냐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 판례는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 이 두 사람이 부부관계일 때는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런 게고. 그 다음에 이 표는 법정 대리에도 표현 대리가 적용되느냐? 이제 표현 대리라는 이 제도 자체가 거래의 안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무조건 적용됩니다. 근데 왜 125조가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대리권 수유를 해야 되니까 대리권 수유는 뭐예요? 임의 대리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125조는 법정 대리를 적용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대리는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1차에서는 볼 것도 없습니다. 복대리의 경우에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만 묻거든요. 무조건 인정됩니다. 판례가 다 있어요. 125조 판례도 있고 126조 판례도 있고 129조도 있는데 다 무조건 복대리의 경우에는 무조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이런 거죠. 자, 지금 A, B, C 관계에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B가 A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럴 경우에 B와 B가 A의 만약에 부동산을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럼 일단 이거는 무효죠.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무효인데 100% 무효는 아니다. 왜? 나중에 A가 추인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죠. 소급적 처음부터 유효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추인 여하에 따라 달려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이제 요 130조는 뭔가 하니까 일부 추인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A가 B에게 500만 원 빌려오라고 돈을 신부를 보냈는데 B가 C한테 가가지고 2천만 원 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1,500에 대해서는 이게 무건대리지 않습니까? 500원 빌릴 권한이 있는데 1,500원 무건대리죠. C가 A한테 와가지고 야 1,000만 원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300만 원만 일부만 갚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일부 추인이에요. 이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의외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죠. 무건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요 왼쪽은 지우겠습니다. 이 부동산이 D에게까지 넘어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승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추인을 하려는데 이미 부동산이 얘한테까지 넘어갔으니까 얘한테 가서 추인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판례는 된다 그랬죠. 얘한테 가서 추인할 수가 있다. 승계인에게도 추인이 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건 대리는 대개 범죄 행위가 일어나죠. A가 장기간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을 지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은 얘가 이제 얘를 형사 고소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오랫동안 침묵 지켰다.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묵시적으로 추인해 준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건대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건대리 행위를 추인한 게 아닙니다. 판례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무건대리 부분은 이제 조금 넘어가고요. 아까 복대리는 다 봤고. 요거는 뭔가 하니까 이 대리권 소멸 사유인데 좀 조심하십시오.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요 사람이 대리인인데 이 사람이 대리권이 언제 소멸하느냐 그 소멸 사유를 묻는 거 아닙니까? 사망은 공통이죠. 본인이건 대리인이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은 대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년후견이 시작된다든지 파산은요 본인한테는 없습니다. 대리인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출제하면 굉장히 속기 쉽죠.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이렇게 출제하면은 그 틀리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또는 파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128조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요거 넘어갔네. 128조도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128조에 가보면은 원인된 법률행위를 종료한다든지 수권행위 처리도 나오거든요. 요거 제가 지금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는데 요거 127조하고 128조하고 연결해가지고 요 법 조문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130조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거고요. 135조 중요하죠. 지금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A가 있고 지금 B가 이 사람이 무건대리인이다. 그래서 B가 C하고 A의 물건을 매매했겠죠. 근데 문제는요, A가 추인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추인을 거절하면은 C는 A에게 와가지고는 청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C는 B에게 가가지고 이제 뭔가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건대리라는 이야기죠. 또 본인이 추인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선택 둘 중 하나 골라 잡을 수 있다는데 누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얘가 선택권이 있다고요. 무건대리인이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선택권이 있다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너 매매계약 이행하라. 물건을 딴 데서도 살 수 있다면 이거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또는 너 물건 대신에 내한테 손해배상 해다오.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의 선택권이 있느냐? 상대방의 선택권이 있다.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요 B는요, 여기 법문에는 없지만 우리 판례에 의하면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얘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얘는 요거 꼭 아십시오. 이때 135조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요게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거 꼭 아시고. 그다음 2항은 또 뭐예요? 상대방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제가 무건대리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얘는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제한 능력자가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요 B가 미성년자라는 이야기죠. 이럴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C는 B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미성년자를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35조는 굉장히 출제할 만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다음에 요 무건대리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요거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8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요거는 제일 우리가 아까 했는데 저번 시간에 했는데 불공정 법률행위 있죠. 요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거. 요거 하나가 이제 제일 핵심입니다.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한번 보시죠. 무효행위의 추인 한번 보시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행위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해도 인정될 수가 없죠. 추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게 추인이 됩니까? 거기는 빠져 있는데 대개는 비진이 표시죠. A와 B가 지금 3월 1일 날 비진이가 아닙니다. 통정 허위 표시를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가짜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5월 1일 날 우리가 이거 실제로 인정하자. 이거를 이제 무효행위의 주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얘들은 따로 매매 계약을 할 필요가 없고 옛날 매매 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무효행위의 주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위 표시 같은 거는 추인의 대상이 되는데 제일 핵심이 뭡니까? 소고표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매매 계약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소고표가 굉장히 많은데 요 무효행위의 주인은 소고표가 없다. 요거를 꼭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유명한 김재규 사건인데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했다. 그럼 강박을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또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번복할 수가 있느냐. 보통 번복 안 해줍니다. 근데 요 판례는 번복이 돼요. 무효 원인이 종료되었다면은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의해서 다시 추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미 취소권이 행사되었다는 겁니다. 요 취소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무효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효행위로 바뀌었어요. 근데 얘가 이 무효행위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 조금 전에 139조에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했죠. 그러면 이때는 얘는 요 139조에 의해서 추인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본 거죠. 요 판례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판례예요. 굉장히 특이한 판례니까 어려운 판례인데 아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자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141조 취소로 왔습니다. 요거는 취소를 하면은 처음부터 무효인 거니까 원칙이 뭐예요? 소고표가 있다는 거죠. 소고표가 있다. 근데 중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적으십시오. 중대한 예외. 소고표가 없다는 거죠. 근로계약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계속적 계약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소고표가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계약은 없어진다는 거죠. 소고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라든지 조합계약도 마찬가지. 조합계약은 출제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로계약은 이런 계속적 계약은 취소권 행사하면은 이제부터 이제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요거는 원래는 소고표가 있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예외가 있다. 요거 꼭 봐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이 받은 거 돌려줘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환 범위가 이게 748조의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하니까 자기가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부당이득인 게 아는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니까 전부 돌려주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고 그다음에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고 이런 조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요 조문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한 능력자는 특혜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선이 작은 악이 작은 동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악이자는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미성년자는 돌려줄 때 악이자라 하더라도 현존 이익만 돌려주는 특혜를 주겠다. 이런 조문이죠. 이때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뿐만 아니고 의사 무능력자도 똑같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 판례죠. 의사 무능력자도 돌려줄 때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게 판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 조문은 뭐예요?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 그 다음에 무슨 착각을 했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요 조문이 적용되죠. 돌려줄 때 선의자냐 악의자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선의자건 악의자건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어려운 판례가 하나 있죠. 여기 조문에는 없는데 이 이익이 금전일 경우에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자기가 이거 썼다는 걸 오히려 미성년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돈은 일단 다 존재한다고 보는 게 판례니까, 현존하는 거를 추정하는 게 판례니까, 미성년자는 나는 일부 썼다 이렇게 만약에 미성년자가 주장하면은 그 썼다는 걸 미성년자가 입증하라는 이야기죠.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4조 추인한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할 수가 있죠? 취소의 원인이 여기 중요하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돼야 되고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 상태를 벗어나야 되고, 강박을 당한 사람은 강박 상태를 벗어나야 되고, 착오에 빠진 사람은 착오 상태를 벗어나야 되죠. 그래야만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요게 또 시험에 나오죠. 법정 대리인 부모가 만약에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45조 법정 추인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게 취소의 원인 소멸입니다. 미성년자는 미성년 상태가 성년이 돼야 되고, 착오 사기 강박에 빠진 사람은 그 상태를 벗어난 후에 이런 6가지 행위를 하면은 이때는 법정 추인이 되는 거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법정 추인 사유 6가지를 외우셔야 되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조심하실 거는, 자, 프린트에 보시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 요거죠. 지금 이행의 청구 요거하고 2호하고 그 다음에 5호입니까? 권리나 전부의 일부 양도 있죠. 요거 두 가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쪽에는 A가 지금 18세 미성년자인데 상대방이 갑이 있는데 얘가 지금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얘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갑이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한다. 이럴 경우에 이거 법정 추인이 되느냐? 안 되죠. 이때 A는 취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얘가 갑한테 뭔가 권리가 있는데 얘가 이 사람한테 권리를 채권을 양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법정 추인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뭔가니까 요런 6가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권자 얘의 행위가 개입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법정 추인이 되는 거지. 상대방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면은 이거는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상대방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요거 두 가지는 상대방의 행위만 있는 거니까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매도한 제한 능력자가 된 후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을 추인한 걸로 본다. 이거는 미성년자가 했기 때문에 법정 추인이 맞죠. 그러나 제한 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을 인도 청구권을 양도하면 이거는 미성년자가 개입이 안 됐죠. 상대방의 행위만 있는 겁니다.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46조 취소권의 소멸. 이거는 뭡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이라 그러죠.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다. 요거는 이제 날짜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으로 넘어오는데, 조건은 151조는 이거 147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요날 상대방한테 3월 1일 날
정려계약은 성립을 했는데 이게 조건부 정려계약이라는 거죠.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은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자전거 하나 사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얘가 5월 1일 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소급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소급표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그러죠. 정지 조건.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뭐예요?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먼저 돈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너 시험에 불합격하면 내 이제 지원 끊겠다 이렇게 했는데 얘가 진짜로 시험에 불합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효력을 상실하죠. 요거는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역시 이제부터입니다. 역시 소급표가 없기로는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1항을 보니까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어버리죠. 3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사자가 특약을 맺어가지고 야 우리 이거 소급표 인정하자. 그러면 이거는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3항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 읽어보면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을 이른다. 이거는 뭐예요? 그 가로해가지고 표시된 것을 전제로 하죠. 조건이 표시됨. 조건이 표시되어야만 조건이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조건이 표시되었다면은 이제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사례를 공부하는 겁니다. 대금이, 우리가 이제 할부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대금이 완납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정지 조건이죠. 대금 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 아니고 정지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필요할 때 매매계약. 일단 매매계약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는 없던 일로 하자. 그럼 일단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은 이거 없던 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해제 조건이죠. 그거는 해제 조건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기한은 이게 안 돼요. 기한은 딱 장래 발생하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없죠.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입니다. 조건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 기한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에 합격하면 뭐 논을 주어라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언에는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지금 이게 이제 3월 1일 날 조건부 정려 계약이 성립했고 이런 건데 상대방이 아직 시험에 합격도 안 했는데 자전거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주겠다고 한 사람은 뭐를 입증하면 됩니까? 정지 조건부 정려 계약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그 밑에 겁니다.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A가 B에게 지금 너 시험 합격하면 자전거 하나 사주겠다 이랬는데 B가 합격하기도 전에 자전거 달라고 한다. 그럼 A는 뭐라고요? 이 계약은 그냥 계약이 아니고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자전거 못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뭐를 입증하면 됩니까?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제 내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거를 입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있는 게 그 말이죠. 정지조건부 정려계약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다.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48조, 149조는 우리가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100% 권리는 아닌데 이런 걸 우리가 기대권이라 그러죠.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권리의 일종이니까 이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문 자체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죠.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일반 권리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148조, 149조는 출제가 잘 되니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하죠. 이거는 지문이 최소한 한 2개 정도는 출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 조건이 뭐라고요? 사회 질서에 위반하다. 이게 뭐예요? 103조하고 겹칩니다.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 이럴 경우에는 시험에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뭐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니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성취됐다. 이미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합격했다. 근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뭐 자전거 사주겠다. 그러면 무조건 사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해제 조건이면은 그거를 계약을 해제시켜버리겠죠. 이미 성취지가. 그건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하셔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쉽죠.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다. 이게 뭡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거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너한테 자전거 하나 사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지 조건이면 영원히 사줄 수가 없죠. 무효죠. 그러나 해제 조건이면은 해제를 못 시키는 거죠. 성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거든요. 여하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름, 요거는 이미 성취한 거, 요거는 불가능한 조건, 요건데, 요 151조 1항, 2항, 3항은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어떤 식이든 여러분들 나름대로 꼭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출제가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조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거 1항도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조건만이 무효다.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한 도래의 효과 나왔네요. 시기인 법률행위는 이제부터 효력이 생기죠. 소급효가 없죠. 그 다음에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부터 임대차는 효력을 잃어버리겠죠. 이게 왜 제가 이거를 굳이 적는 거니까 아까하고 비교해 볼까요? 아까 여기 프린트 한번 보시죠. 147조 한번 보시죠. 프린트의 147조를 보니까 12페이지 제일 위에 사망을 보니까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의사에 의한다 그래가 조건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소급이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근데 지금 152조는 뭐가 돼 있어요? 이게 조건하고 구조가 똑같은데 사망이 없지 않습니까? 사망이 없어요. 이 말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기한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시험의 단골 문제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 이거는 뭐 무조건 중요하죠. 기한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건지 모를 때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거로 추정하죠. 간주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할부금도 미리 갚을 수가 있죠.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조문 자체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달력에 의한 계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거든요. 주월 요즘 뭐 지금 탄핵 국면에서 이거 시로 계산안이, 일로 계산안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요거 하나만 조심하세요. 요게 전일입니다. 요게 요 자리에 엉뚱한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요것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산 해당돼 전일로 24시 해당하는 날의 전일 24시로 기간이 만료된다. 요 자리에 무슨 이 길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가 틀리게 내면은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요거 하나만 조금 조심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하여 요거는 이제 프린트를 먼저 보시죠. 이제 소멸시효로 넘어왔는데 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시험에 뭐 아주 압도적이죠. 그러면 제척기간은 여러분들이 딱 하면은 뭐 생각하셔야 됩니까? 제척기간은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취소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다. 이거 물으면 뭐가 됩니까? 요거는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척기간은 뭡니까?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취소권이 발생한 때부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죠. 그걸 거고. 그 다음, 요거는 소급효가 없죠. 요거는 소급효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고, 요거는 당사자가 변론주의 이상 주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중단제도가 없죠. 요거는 중단제도가 있죠. 그 다음, 기간 만료 이익포기. 얘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 갚겠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런 제도가 없죠. 공익적인 제도니까. 뭐 이런 거 위주로 물어보고. 창고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채권법 문제인데 요즘 이것도 민법 총칙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이 사람이 요날 이 토지를 인도받았어요. 그럼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손해배상은 10년이지 않습니까? 이 10년 동안 이제 10년까지 이거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손해배상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담보 책임이라 그래가지고 이 매매 가면은 채권법에 있거든요. 얘는 제척기간은 준수했어요. 제척기간은 준수했는데
소멸시효에 걸려버렸다는 거죠. 1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돈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척기간을 지켰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면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돈 못 받는다. 이런 건데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 밑에 있는 거 참고해 가지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느냐 마느냐 그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판례는 중복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거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할부 매매를 할 때 한 번이라도 연체가 되면은 이제 잔금을 한꺼번에 다 치르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약정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의 상실은 형성권은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이때 대리점 사장인 채권자가 나머지 잔존 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이행기가 도래하고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지 조건부로 만약에 계약을 맺었다면은 조건이 성취되면은 할부금을 한 번이라도 연체가 되면 대리점 사장의 청구가 없어도 연체 시부터 전액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죠. 양자의 차이점인데 3번 어떤 계약을 했는지 불분명할 때는 우리 판례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특약이라고 추정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 그 다음에 166조 소멸시효의 기산.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자, 판결에 의하여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게 단기의 소멸시효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단기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 3년짜리가 있죠. 요게 이제 163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짜리가 있죠. 요게 164조에 있는데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구별하는 법 여러분들 그 법전에서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외우는 방법이 그래도 좀 있죠. 이의도 변호사 생수는 3년이다. 이렇게 외우면 외워지거든요. 생수는 3년이다. 요게 이자 관련되는 거, 의사 관련되는 거, 도급 관련되는 거, 변호사, 생산자, 그 다음에 수공업자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3년짜리다 외우시고 1년짜리는 연예인들의 임금채권, 동산의 사용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상술값 있죠. 외상술값, 숙박료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1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구별하는 거 좀 외우셔야 돼요. 3년짜리. 근데 요게 1년짜리하고 3년이라 하더라도 판결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년으로 늘어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양은 뭔가 하니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요거를 시험에 뭐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지급명령이 나와요. 이 여러분들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급명령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요게 외우십시오. 지급명령을 받으면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외워버리십시오. 지급명령도 10년으로 늘어난다. 그 다음에 이 채권이 판결 확정 당시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었다. 그러면 적용 안 합니다.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주 시험의 단골 문제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 이 3년짜리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썼다. 그럼 판결 받아버리면 이 3년짜리가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보증인도 이게 10년으로 늘어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 판례는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3년짜리, 1년짜리를 보증을 썼는데 판결 받아버리면 주 채무는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럼 보증인은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 판례에 의하면 보증인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여기 이제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 이게 166조 너무너무 중요하죠. 소멸시효 기산점. 그러면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게 지금 프린트에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밑에 있네요. 권리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는 개개인마다 다 사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멸시효 바로 진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사실상의 장애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첫째 줄에 보면은 기산일을 당사자가 법정에서 엉뚱하게 주장한다는 거죠.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사는 변론주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사가 직권으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일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는 제일 유명한 판례죠. 원래는 부동산은 뭡니까? 상대방한테 매수인은 상대방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인데 요게 뭐라고요? 원래
원래는 이게 10년이죠. 채권이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요? 이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았다면은, 인도받았다면은, 그래서 농사짓고 있다면은,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아주 뭐 획기적인 판례라고 그러죠.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 시험에 단골이죠. 동시행항변권은 상대방이 항변권이 있는데 불과합니다. 그럼 이쪽은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항변을 할 뿐이죠. 그럼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이 동시행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능이 되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요거는 채권법 판례인데 외우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한 5분은 걸릴 거니까 이행불능이 되었다. 그럼 상대방한테 물건은 못 넘겨봤죠.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데 이 권리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우리 판례는 불능시부터라 그랬습니다. 채권법 판례지만 같이 아실 필요가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요거는 이 시험에 또 단골 문제죠. 부작위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요?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입니다. 건물 짓지 않기로 했는데 건물 지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그래서 요것도 소멸시효 그러면 아주 뭐 시험에 단골 문제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프린트 보시죠. 시효 중단은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미치는데 성개인에게도 미칩니다. 요거는 조문 자체가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 자체를 아예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별도 설명드리기가 그러니까 조문이 얕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0조로 넘어가는데 원래는 요 조문은 뭐예요? 요날 3월 1일 날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겠죠. 근데 4월 1일 날 이 사람이 소를 취하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소멸시효로 중단 혜택을 못 받겠죠. 근데 5월 1일 날 다시 이 사람이 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소멸시효가 중단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날부터 중단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초의 재판상 청구, 최초의 요날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민법은 이 소멸시효는 거의 대부분이 6개월입니다. 1개월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개월은 소멸시효 정제가 하나 나오죠. 대개 6개월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응소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면밀하게 봐야 되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A가 지금 채권자고 지금 B가 채무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원고가 되고 얘가 지금 피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소송을 제기합니까? 채무가 없다는 거를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상대방한테 제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얘가 응소해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난 돈 받을 거다가 성소해가 이겼다. 응소해가지고 성소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얘가 응소를 하면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얘가 이 사람한테 소송 제기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이겼다는 이야기죠.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되어 수요 중단다. 그럼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이거 외우십시오. 요즘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자주 응소한 때부터입니다. 응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요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빠져있는 게 뭔가 하니까 요 사례가 아니고 이제는 얘가 된 게 아니고 물상보증인 C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담보 설정해 준 거죠. 얘가 이제 요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해 줬는데 이 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얘가 얘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는데 역시 A가 이쪽으로 응소해 가지고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판례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 얘는 얘를 상대로 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물상보증인이 원고가 되어가지고 했다. 그런데 얘가 응소를 했다. 이거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얘가 응소했다. 그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이제 174조는 최고도 역시 6개월입니다. 최고는 임시조치를 하는 거고 6개월 해야 되는데 요거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여러 번 최고한 경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요날 최고하고 최고 여러 번 독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 번 독촉을 했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우리 판례는 소 제기한 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6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것만 요것만 중단 사유가 되는 겁니다. 요게 중단 사유가 돼요. 다른 거는 중단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최고했을 때는 최초의 최고시라 그러면 틀리고요.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호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 한 최고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7조 거의 막바지로 이제 왔는데요. 177조를 보면은 채무가 빚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하면은 이거는 법적 성질이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관념의 통지라 그래요. 그럼 법적 효과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죠. 빚이 있다고 인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177조 처분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시죠. 어떤 사람이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에요. 부재자 재산 관리는 부재자의 채무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만약에 1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10만 원 일부 변제했다. 그럼 1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은 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면 안 갚아도 되는 빚을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사표시입니다. 요거는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거고 이거는 의사표시니까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거는 똑같습니다. 일부만 갚아버리면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똑같다. 그러니까 채무 승인은 완전히 법적 효력이 다르죠. 요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이전에 채무 승인을 하느냐 이후에 승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그거를 제가 이제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는 이거 결론만 외우시면 되는데 정말 어렵은데 너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도 안 할 수가 없네요. 5월 1일 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했다.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죠. 근데 이 사람이 6월 1일 날 이제 임시적으로 압류해 넣었으니까 소를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또 중단 사유가 또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소를 제기한 7월 1일 날 성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권리 행사가 가능하죠. 요날부터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날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은 돈 못 받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요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는 소 제기와 관련해서만 이게 완성된 거고 이거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가압류에 의한 중단 사유하고 소제기에 의한 중단 사유는 별개라는 거죠.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따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상한 결론이죠. 한번 가압류 시켜놓고 소제기하면은 영원토록 돈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결론이 이상해집니다. 지금 현 판례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속 시효중단이 된다. 즉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소송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며 양자는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A가 지금 채권자가 있는데 지금 요 B가 채무자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물건으로 보증해준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죠. 채무자는 돈 안 갚아도 되고 이제 이 사람은 저당권 말소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1번입니다. 직접 수익자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뿐만 아니라 담보물의 제3취득자는 이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저당권을 없앨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직접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제3취득자라 그러고 이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은 이게 이제 채권법 이야기인데 이거 시험에 나와요.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은 우리가 108조 할 때 했죠. A가 B에게 돈 1억 받을 거 있는데 B가 C하고 이 A를 해치는 사해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의 표시해가지고 슬쩍 재산을 빼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요 C를 수익자라 그러거든요. 그럼 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채권자 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야, 너 채무자 당신 요 사람한테 소멸시효가 이게 완성되었다는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는 돈 못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그 밑에 직접 수익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돈 1억 받을 거 있는데 이 채무자가 있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요. 그럼 채무자는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이때 B의 또 다른 채권자 B-가 채권자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얘가 채무가 없으면은 이게 없어지면은 얘도 굉장히 돈을 받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너희 둘 관계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얘가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인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얘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1번 이야기예요. 근데 2번은 더 어렵죠. 채권자 대의소송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법에 있는 건데 우리 시험에 나와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A가 지금 B에게 돈 1억 받을 거 있다. B가 C에게 돈 1억 받을 거 있다. 근데 얘가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는 얘인데 B는 얘가 지금 요 돈 1억 받을 거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에 답답한 사람은 A니까 A가 요 1억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러죠. 그럼 A는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A가 C한테 와서 돈 1억 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 C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야 너희들 요 1억 채권 요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 않느냐. 요거를 C가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인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B만이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얘는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 얘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 이런 거는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이 소멸시효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직접 주장할 수 있는 자하고 직접 주장할 수 없는 자를 구별할 줄 아느냐. 출제하거든요, 이거. 이거는 막 채권법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합시다. 소멸시효는 이 184조가 참 출제 잘 되죠.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소멸시효, 미리가 잘못됐네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포기가 가능하죠. 그러나 미리 포기는 못합니다. 미리 포기하게 하면은 채권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가지고 포기하게 막 강요하겠죠. 미리는 포기 못한다.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포기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법률행위라는 말은 당사자가 약정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배제, 연장, 가중은 뭐예요? 요거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겁니다. 연장은 뭐예요? 이게 소멸시효가 10년짜리인데 당사자가 약정해가지고 20년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게 채무자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 약정을 해가지고 배제, 연장, 가중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뭐라고요? 이게 소멸시효가 10년짜리인데 이거 5년짜리로 하자. 이건 채무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축. 경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184조 1항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2항은 더 자주 나오고 2항은 두 가지가 합쳐져 있죠. 배제, 연장, 가중은 할 수 없다. 단축, 경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3시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말도 빨리 하고 했는데 제한된 시간이라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4월 달인가 가면은 모의고사 시험을 치거든요. 그때 또한 모의고사를 하고 해설을 또 풍부하게 할 겁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걸 접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하튼 바쁘신 와중에 오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부디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